그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FMEA다. 누가 뭐라고 그러죠? 그죠? 여러분들 중에 제품과 제조 공정의 강건성을 어떻게 보장하십니까? 이거에 답변하시죠. 그죠? 리스크를 분석해서 그러한 리스크를 어떻게 완화하고 제거해 나갈 것인가. 그죠? 그런 툴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러한 FMEA에 대한 효과성, 효율성을 따질 때 돈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돈을. 그죠?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설계, 공정 FMEA 효과성과 효율성을 평가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당연히 돈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돈은 효과성은 내 외부 실패를 감소할 수 있느냐? 얼만큼 클레임 비용을 감소할 수 있느냐? 물량을 감소할 수 있느냐? 그죠? 그런 어떤 효율성을 따진다면 우리가 FMEA 개발에 투자되는 자원, 그죠? 그거 대비 외부 내부의 실패 비용에 대한 것들을 따져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야지 경영자의 지원, 경영자의 관심을 끌어낼 수 있는 거죠. 돈 얘기가 가장 중요하죠. 그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러한 돈에 대한 얘기를 조금 이따 제가 AIG V-Day 7단계 접근에 있어가지고 어디에 돈 얘기를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돈 얘기 없죠? 그죠? 이게 앞으로 우리가 챙겨야 될 부분들이다. 그죠? 그래서 실적으로 이제 우리가 설계 FMEA를 어떤 컨셉을 가져가시냐. 설계 FMEA는 설계 컨셉이 딱 들었으면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품에 대해서 FMEA를 추진하기 전에 분석의 수준을 결정해야 돼. 이게 어느 수준의 것들을 다뤄나갈 것인가. 다행스럽게 하나의 수준에서 끝나면 그건 해피한 거죠. 그럼 모비스나 기타의 부품이 복잡한 쪽은 하나의 수준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수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블록 다이어그램을 가지고 결정하자. 이거예요. 그래야지 그 제품에 대한 분석 수준이 결정이 돼서 움직이는 거죠. 특히 AIG V-Day 핸드북에서는 이 분석 수준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요. 그 부분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렇다면 그 분석 수준이 결정이 되면 그 수준별로 이제 FMEA가 전개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설계 FMEA의 가장 접근에 대한 것들은 설계 취약점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끌고 가는 거죠. 그런 설계 취약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설계관리 방법. 그죠? 이런 설계관리 방법이 능사냐? 아니, 제품을 보다 더 개선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들을 잘 봐야 돼요. 설계 FMEA 제품을 개선하는 거? 아니죠. 그 리스크를 우리가 잘 관리되고 있는가? 그리고 개선하면 어떨까? 이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순차적으로. 그죠? 그러면 그러한 것들이 이제 도면, 스펙으로 결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한 것들을 한번 우리 해볼까? 만들어볼까? 시작품 만들어보기 위해서 시작품 관리 계획서가 개발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의 일련의 흐름으로서 접근된다. 그죠? 그렇다면 공정의 FMEA는 어떤 거예요? 공정의 컨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공정의 컨셉과 제품에 대한 컨셉 어떤 것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겠죠? 어느 단계에서 이 컨셉이 정해질 것 같아요? 우리 APQP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봤어요. 이 창피한 질문이지만 어느 단계에서? 어느 단계에서? 제가 1단계부터 5단계로 얘기했지만 사실은 뭐야? 개발 검토 단계에서 결정된다. 그것이 결정돼야지 벙크가 나오잖아요. 컨셉이 결정되지 않으면 어떻게 돈 얘기가 나와. 그죠? 그러니까 이미 OEM의 개발 요청에 따라서 그 요청한 개발 프로젝트를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미 제품에 대한 컨셉과 공정에 대한 컨셉은
결정이 돼서 검토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타겟이 정말 맞아 틀려 1단계에서 최종 픽싱하는 거예요. 그래서 1단계 활동은 개발 프로젝트 개발 착수 후에 한 달이 넘어가지 않아. 일주일은 끝나. 그 활동들은 다 타겟 확인하는 단계야. 무슨 단계? 검토 단계에 이루어졌던 것들. 그죠? 그러면 제품에 대한 컨셉과 공정에 대한 컨셉이 이루어졌으니 바로 FME 적용해도 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공정 FME는 공정의 컨셉이 결정이 되고 초기 공정 흐름도 1단계 초기 공정 흐름도를 근거로 해서 제품 설계 FME는 초기 BOM을 통해서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출발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공정 FME의 기본은 공정의 취약점이 무엇이냐, 리스크를 찾아가는 과정이겠죠. 그리고 그러한 취약점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공정 관리 방법이죠. 결국은 이러한 것들을 검토한 과정에서 우리들의 공정을 어떻게 개선할 것이냐, 이런 규결점이 다가서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공정 FME가 개발이 되면 그 다음에 제조공정도, 제조공법서, 공정도에 대한 것들이 결정이 되고 이러한 공정도를 근거로 해서 출시전 관리계획서, 양산관리계획서, 작업표준까지 일관성을 유지하게 되죠. 그죠? 혹자는 위원님, 본부장님, 이 제조공정도하고 이 관리계획서의 차이점은 뭘까요? 이런 거 물어본다고요. 뭘 것 같아요, 여러분? 명확하죠? 들어가 있는 정보를 보면 알죠? 그죠? 관리계획서는 품질적인 측면이에요. 공정도에는 뭐야? 생산성까지도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그 갖고 있는 정보들이.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초기 공정 흐름도의 공정도의 개념에서의 정보들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FME를 적용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의 지금 당면한 과제들이 뭘 것 같아요? 제대로 잘 수행되나요? 제대로 잘 돼요?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육도 받고 그 다음에 정보도 얻고 챙기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날 갑자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FME 조직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FME 조직 문화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당연시 해야 된다는 거죠. 설계 엔지니어한테 물어보세요. 여러분 조직의 설계 엔지니어 그들의 책무에 대해서 물어보세요. 설계 엔지니어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뭡니까? 뭐라고 답변할 것 같아요? 도면 그리고 스펙 결정하는 겁니다. 이 얘기밖에 안 한다. FME 조직 문화라는 것은 그것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FME도 나의 자유입니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래야지 그게 조직 문화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조직의 생계 엔지니어한테 물어봐요. 당신의 책무가 도대체 뭐냐? 업무가 뭐냐? 그럼 매번 얘기하는 게 뭐야? 공정도, 공법서 작성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그죠? 근데 거기에 공정 FME란 새로운 책무를 당연시하게 받아들일 때 이것이 FME 조직 문화가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1단계, 그죠? 기획 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그 다음에 결과 문서화 7단계 이렇게 나와 있죠. 그죠?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나갈 것인가, 각각의 단계에 대해서 기본을 놓치고 가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하다 보면. 그래서 단건한 1단계 활동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1단계가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는 FME 프로그램을 명확하게 수립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APP 개발 프로젝트와 더불어서 FME 프로젝트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데 이 개발 프로젝트에 있어서 FME에 대한 적용 범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고객이 무엇을 요구하는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어디 시작해야 되는가, 누가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명확히 디파인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구잡이로 그냥 하는 거야. 그죠? 너가 하라고 그랬으니까. 네, 결국은 FME 프로젝트에 대한 것도 이 FME 프로젝트에 대한 프로그램을 명확히 수립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왜 해야 되는가,
언제 완료해야 되는가, 누가 포함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죠?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프트웨어가 갖고 있는 건 무엇인가, 각각의 단계에서의 필요한 도구들은 어떤 것들인가, 우리 조직에 맞게끔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단계로 우습게 넘어가는 부분이 많은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전체적인 개발 프로세스에 대한 측면에서 이 FM을 언제 시작하고 언제 끝낼 것인가, 바로 도면 출도, 그죠? 여기까지 설계, FM의 리스크 분석 5단계가 완료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6단계, 7단계 프로토타입까지가 끝나는 거예요. 공정 FM은 어떻게 시작해? 공정 컨셉이 설정이 되면 시작해, 쫙. 그래서 언제? 프로토타입이 끝날 때. 프로토타입이 검증이 완료되는 순간이 뭐야? 툴링이 시작되잖아. 그죠? 그때까지는 리스크 분석을 해야 되고요. 툴링이 시작되면서 그 공정 FM을 최적화해서 피파, ISR 승인 전까지, 아니 현대기아차는 P1 전까지, 아니 지금 P1, P2 없어졌어요. P야, 파일럿 전기 끝나야 된다라는 거죠. 그때까지.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수십 개의 부품으로 묶여진 자동차의 하나의 부품을 여러분들이 만들고 제공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개발 전체 프로젝트에서 언제 할 것이냐라는 걸 명확히 디파인해야 된다. 두 번째, 누가 참석해야 돼? 아무나 다? 참석하는 인원은 뭔가 기여를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FME 프로젝트에 뭔가 기여할 게 없다면 참석하지 마세요. 그죠? 그래, 그것부터 따져봐야 돼. 그럼 FME 프로젝트의 기여라는 것은 뭐야? 각각의 칼럼에서의 자기가 검토할 수 있는 기여죠. 내가 검토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면 참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폼으로 있는 거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설계 FM에는 설계 엔지니어가 90% 정도 작성해 놓고 관련 프로젝트 팀들이 확인해서 활용 점검하는 거죠. 공정 FM에는 생계 엔지니어가 90% 만들어서 나머지 10%를 팀 어프로치를 통해서 검토되고 보완되고 확정되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이 제대로 팀 어프로치로서 결정되느냐, 그 인원이 팀원이 돼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FME 매뉴얼에는 뭐야? 패실리티, 촉진자, 핵심팀, 촉진팀 구성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끌고 갈 것이냐. 그죠? 그래서 이 프로젝트 팀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한 적격성을 포함해서 기여할 수 있는 팀이 포함돼야 된다. 그죠? 자, 2단계. 그래서 제가 이제 1단계에서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는 여러 개가 있지만 그 중에 뭘 강조했어요? 첫 번째, 시적절성. 두 번째, 그죠? 팀원. 누가 팀원이 돼야 되느냐. 이걸 정해야죠. 그죠? 자, 두 번째 구조 분석 단계에서 굉장히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설계 FME와 공정 FME죠. 분석 수준을 명확히 해야 된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설계 FME는 도면 단위, 그리고 그러한 것들이 분석하는 구조 분석 단계에서 결정되는 공급자까지 간다면 FME 정렬을 같이 해줘야 된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 것만 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지. 우리가 외주를 줘서 우리 제품의 구성품으로서 외주에서 들어오는 게 있다면 그 성까지를 분석해서 공급자를 끌고 들어오게끔 만들어줘야 된다. 예. 공정 FME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때 쓰는 툴들이 뭐야? 블록 다이어그램, 그 다음에 공정 구조 트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필요하고, 이런 툴들을 잘 활용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제품 구조 트리라든지 블록 다이어그램을 우리가 얼마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느냐, 그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공정 FME에서 초기 공정 흐름에 대한 부분들, 그죠?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이제 분석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서 메인 공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며, 서브 공정, 외주 처리 공정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러한 공정을 리스크 분석을 할 때 입고부터 제조, 출하 전 공정에 대해서 고려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여기 입고
이거부터 시작해야지 이거 그대로 컨트롤 플랜하고 연계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공정 흐름도 공정 FMA, 컨트롤 플랜, 작업 표준서 이게 쫙 맞아 떨어져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제 3단계 기능 분석 단계. 우리가 기능 분석 단계에서 놓치는 게 뭔가요? 그죠? 그러니까 기능과 요구사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명확히 챙기기 위해서는 이러한 파라미터 다이어그램에 대한 것들에 좀 익숙해야 된다.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지도나 교육할 때 이런 것들이 약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런 것들을 우리가 챙겨 나갈 것인가를 본다는 거죠. 그럼 여기 보시면 굉장히 무슨 뭐 그림같이 보이죠? 근데 이건 심플하다는 거죠. 설계 FMA에서 기본적으로 윈도우 리프트 모터에 대한 것들을 놨을 때 그 윈도우 리프트 모터에는 어떤 입력 정보를 들어가서 여기서 얘기하는 에너지나 전원이겠죠. 그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그 윈도우 리포터 자체에서 어떤 결과를 끌고 들어오느냐 이게 핵심이죠. 이런 로직한 것들이 우리가 훈련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이 입력과 출력을 되는 가운데에서의 우리가 잡음에 대한 거, 우리가 관리해야 될 포인트가 어떤 것들이냐, 그죠? 이러한 영역에서 한번 찾아봐라라는 거예요. 이러한 영역에서 사고를 확대시켜보자라는 거예요. 여기는 기능에 대한 거, 요구사항에 대한 거, 그죠? 비기능적 요구사항,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출력들, 이런 것들을 한번 전반적으로 우리가 이 메커니즘에 대한 것들을 스타디에 놓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을 정확히 분석한 상태에서 이제 보장 분석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이러한 기능을 우리가 효과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이 효과적으로 발휘하지 않을 경우 우리는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훈련될 필요가 있겠다. 그죠? 여기에는 제품 기능 추리에 대한 거예요. 또 하나에 대한 거. 근데 우리가 이제 많이 생각하는 것은 기능 분석을 할 때 명사, 동사, 구체적인 기술에 대한 거였는데 이 개념을 여러분들 머릿속에 둬야 된다. 상위 수준의 기능은 하위 수준의 기여에 관계된다. 그죠? 우리가 이 초점 요소의 이 기능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하위 수준의 어떠한 구성품이 요구될 수도 있죠. 그 구성품의 어떠한 기능이 이 초점 요소의 기능을 충족시키겠느냐. 가장 좋은 건 뭐예요? 하위 수준의 하나의 단품이 그들이 갖고 있는 기능이 이걸 직접적으로 영향을 가장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메커니즘을 보면. 그죠? 하나의 단품에도 여러 개 기능이 있고요. 또 여러 개 부품이 하나의 초점 요소의 기능을 기여하고 있다. 이런 사고의 폭들에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는 자꾸 1대1로만 생각해요. 1대1. 그럼 거기서는 좋은 리스크 분석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성품에 대한 기능이 상위 수준, 초점 요소의 기능에 어떤 기여를 하느냐. 그죠? 이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역시 공정 FM의 기능 분석의 파라미터 다이어그램에 대한 것들도 우리가 보자. 그죠? 그래서 전체 공정 흐름에 이 해당 공정이 어느 공정에 대한 것이냐. 공정의 자음 체크 포인트가 어떤 거냐. 딱 보니까는 6M, 4M이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공정의 기능, 요구사항들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죠? 우리가 인터페이스, 설계와의 인터페이스 어떤 것들이 있고, 특성에 대한 어떤 것들이 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일반적인 그 공정의 정보, 그죠? 이런 것들이 명확히 우리가 관리되기를 기대하겠고요. 적어도 생계 엔지니어는 이런 거에 좀 더 정형화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4단계 하이라이트 도장 분석에 대한 거죠. 도장 분석. 이 부분에 와서는 이제 어느 정도 접근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에 어떤 라이브러리가 없다면 굉장히 고민 많이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도장 형태를 파악하는 접근에 대한 거 훈련돼야 된다. 전체 기능에 대한 상실, 정화에 대한 거, 추가에 대한 거, 간헐적인, 부분적인, 의도하지 않은 지연된 기능 이렇게 생각해봐라 이거죠. 패스턴 해봐라 이거죠. 그러면 오케이 없어
없어, 오케이.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사고에 풀어가지고. 고장 형태를 파악하는 어프로치라는 거예요. 그죠? 특히 과거에 대한 이런 클레임 정보들이 있겠는가. 그죠? 이러한 고장 형태를 결정하는 데 있어가지고 요구사항, 기능에 대한 것과 그 다음에 공정 흐름에 대한 것들이 적용되고 있는가. 공정 FMEA에 한해서죠. 그래서 그러한 어프로치에 대한 측면에서의 고장 형태를 우리가 파악하게 되겠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돼야 돼? 제품 수준별로 데이터베이스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실력이야. 그죠? 이런 것들이 됐을 때 그런 고장 형태가 어떻게 원인과 영향으로 이제 전개해 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데이터베이스로 관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냥 관리하는 게 아니에요. 일관성에 대한 측면에서. 그래서 고장 영향에 대한 것도 공정 설계 FMEA와 공정 FMEA의 접근의 방식이 틀리죠. 그죠? 여러분들 이해하셨나요? 그런 것들? 그죠? 그럼 실제로 설계 FMEA와 공정 FMEA도 이런 고장 영향을 접근합니다. 고객불만 고장 영향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레이트를 하다 보니까 어떤 건 4점이고 어떤 건 7점이고 어떤 건 8점이야. 이거 마저 틀려. 맞아. 근데 왜 고객불만인데 이게 다양한 레이팅 값이 나와?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고장 영향인데 그것이 구체적이지 않으니까.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셔야 되겠고요. 이것도 또한 이제 앞으로 우리가 심각도, 레이팅을 결정할 때 기준적으로서 이런 영향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파악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자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서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이러한 고장 형태가 됐을 때 가능한 고장 영향은 어떻게 끌고 들어올 것이냐. 이게. 그렇다면 개인의 주관성이 상쇄되는 거죠. 객관성이 있을 때 우리가 관리가 된다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설계 FME, 그 다음에 공정 FME 원인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그죠? 역시 우리들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게 뭐냐면 이런 데이터베이스, 고장 형태별로의 원인들. 그죠? 그러면 우리가 공정 FME의 고장 원인은 뭐예요? 각 공정마다 뭐가 있어야 된다? 특성 요인도. 특성 요소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특성 요인도가 해당 공정의 고장 형태별로 특성 요인도가 딱딱딱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공정 FMEA의 하이 수준의 그러한 원인계로 우리가 준비될 수 있다는 거죠. 기본 틀이죠. 기본 틀. 자, 설계 FMEA에서의 고장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을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상위 수준에서의 고장 형태가 하위 수준의 고장 영향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두 사람이 싸우면 싸울 거 아니야. 요거에 대해서. 그죠? 누구는 고장 영향이다. 누구는 고장 형태다. 그죠? 싸우는 이유는 뭐야? 분석 수준이 틀리기 때문에 싸운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반면에 이러한 것들을 잘 이용하면 뭐야? 상위 수준에 있는 정보들을 하위 수준을 분석할 때 활용할 수 있겠죠. 그죠? 상위 수준에 분석할 때 하위 수준에 분석된 결과를 활용할 수 있겠죠. 이런 고장의 네트워크를 이해하고 있다면. 그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래서 분석 수준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분석 수준이. 자, 설계 FM의 고장, 공정 FM의 연계성에 대한 거 보면 최근에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되는 거예요. 심각도에 대한 것들이 끝까지 이어진다. 그죠? 설계 FM의 원인, 그 원인, 설계적인 측면에서의 잘못된 규정이 뭐야? 공정 FM에서는 고장 형태로 작동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 FM의 공정 FM의 링케지를 안다면 우리가 공정 FM을 접근하거나 설계 FM을 접근할 때 크로스 체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끌고 들어와서. 그죠?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면 설계 FM의 영향, 형태가 공정 FM의 영향. 그죠? 그 다음에 설계 FM의 고장 원인이 공정 FM의 형태가 된다. 그럼 공정 FM의 원인은 뭐야? 공정 요소들의 내용들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연결성에 대한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리스크 분석에 대한 거 이제 5단계 시간은 막 흘러가는데 제가 한 빠르게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미 심각도 등급에 대한 것들은 고장 영향의 정도로서의 관련된 등급으로 이미 1서부터 10까지 우리가 결정되는 거 알고 있고요. 지금 2번, 3번, 4번, 5번에 대한 거 사실은 우리 조직의 예방관리에 대한 방법이 어떤 것들이 갖고 있는지 리스트, 목록 관리가 안 돼 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A, B, C, D, 리비전 번호 몇 번,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목록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건축관리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그죠? 이런 것들이 관리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일단은 막 아이디어, 그냥 상상 속에서 이런 걸 적어내. 이미 다 우리가 확보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준비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예방관리 유형에 따라서 발생률, 그죠? 건축관리에 대한 유형에 따라서 건축도 등급이 결정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라이브러리로서 여러분 준비되어 있어야 되겠다. 그러면 설계 FM에 있어서 예방과 건축의 차이는 뭐냐 이거죠. 이거. 설계 요소의 결정, 전이냐 후냐 이거죠. 결정 전에 설계 요소에 대한 걸 결정하기 위한 모든 관리 방식은 예방 관리 방법이다. 결정된 후에 우리가 확인하는 것들은 전부 다 건축 관리 방법이다. 기준점이 명확하죠. 그죠?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 조직에 이러한 것들이 목록화되어 있냐 이거죠. 우리 회사의 기술 규격, 시험 절차, 어떤 소프트웨어 툴을 사용하고 있는지, 법률 및 탄소관리 보고서에 대한 거, 에라프로프에 대한 거, 이런 것들이 뭐가 있냐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제가 FM을 지도할 때 느꼈던 게 뭐냐면 완벽해. 근데 이런 것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지 못해. 나중에. 이게 참 우리가 정리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러한 설계 예방관리 방법과 건축관리 방법에 의해서 설계 FM의 발생도 그리고 건축도가 결정이 된다. 그죠? 그 때문에 이러한 예방관리 방법과 건축관리 방법에 대해서 나름대로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우리가 객관성을 최소화시켜야 되겠다라는 걸.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정은 뭐냐? 전공정과 후공정에 대한 거죠. 그죠? 전공정에서의 모든 조치에 대한 것들은 예방관리 방법이 되는 거고요. 후공정으로 가기 위해서 공정에 대한 확인을 하는 그러한 액티비티들은 검출관리 방법이 됩니다. 검출 대부분 뭐예요? 검사 시험이죠. 그죠? 검사 시험이 다 검출관리 방법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조직이 활용되고 있는 검출관리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방관리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그죠? 그래서 에라프로프에 대한 리스크 프로포에 대한 거, SPC, LSA에 대한 거, 검사 시험 절차에 대한 리전, 6M에 대한 사정 관리,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들이 우리들의 공정을 보증하기 위해서 어떻게 리스크 분석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한 관리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겠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공정의 FM에 대한 발생도와 검출도에 대한 이런 것들이 정해져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려되지 않으면 실제로 우리가 그때그때마다 굉장히 봉착된다. 그죠? 그래서 데이터베이스로 우리가 관리돼서 이런 것들이 조금 더 객관성 있게 우리가 활용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단계별 확대 프로세스에 대한 걸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그래서 어떻게 보고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이제 IATF 6사고 9장에 9.3에 교육 검토하고 연계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조항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관리되고 있어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결과 문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 접근을 할까요? 이것은 FME 시트에 나와 있지는 않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7단계 결과 FME 결과에 대한 문서에 어떤 내용들을 포함시킬 것이냐.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전 단계에서 제가 요걸 얘기했는데 리비전 관리 어떻게 할 것이냐. 리비전 관리와 더불어서 이력 관리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검색할 것이냐.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소프트웨어들이 좀 필요한 거죠. 우리가 굉장히 관리하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와 어떻게 의사소통할 것인가. 이것이 이제 개발 단계와 양산 단계에서 어떻게. 그죠? 특히 이제 양산 단계에서는 우리가 잘 이해하고 있는 리버스 공정 FME 활동이 굉장히 강화됐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먼저 이제 FME 결과 문서에는 적어도 이 정도의 정보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해봤더니 하이 리스크, 미드널, 로우 리스크가 어느 정도로 있고 그래서 어떻게 최적화시켰고 현재까지. 그죠? 그렇다면 이런 거 못한 것들은 뭐야? 확대 프로세스에 의해서 보고가 돼야 되는 거죠. 그죠? 미해결됐으니까. 그죠? 그리고 이러한 최적화됐으면 최적화된 내용이 어떤 내용들이냐?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변화됐느냐? 이런 것들이 알고 싶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러한 결과에 대한 문서와 더불어서 우리가 이제 리버스 공개 FME에 대한 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IATF에서는, AIG에서는 이러한 리버스 공개 FME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살아있는 문서로서 고객 기대사항에 충족해야 된다. 무엇이 FME가? 그죠? 지역적 개선 활동과 연계해라. 그렇다면 이러한 리버스 공개 FME를 어떻게 자리매김할 거냐? 우리가 하고 있는 제도공정심사나 계층별 공정심사나 공정검토의 일부로 실행해라. 그죠? 우리 저 세 개 중에 하나 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실행할 때 이런 리버스에 대한 공정 FME를 같이 해라. 그렇다면 그러한 리버스 공정 FME 프로세스는 4단계로 우리가 접근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1단계, 기획 단계. 리버스 공정 FME 심사 대상, 공정, 작업장, 그죠? 언제, 그죠? 누가 가서 그걸 심사할 거냐, 검토할 거냐, 그죠? 검증 단계에서는 뭐야? 무엇을 해당 작업자의 고장 형태에 대한, 그래서 관리계획서와 공정 FME를 2개를 들고 가서 확인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러한 고장 형태에 대한 예방관리 방법과 검토관리 방법에 대한 실행 상태를 검증하게 되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탐색, 새로운 고장 형태의 여지, 이런 걸 찾아내는 거죠. 맞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업데이트 시키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이 이제 뭔가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여러분들이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우리 공정의 지속적 개선 활동 이거요. 그죠? 지속적 개선 활동, 과거의 공정 개선팀, 뭐 이런 활동으로 어떤 걸 대상으로 할 것이냐 이거거든요. 그죠? 그 공정, 그 작업장에서의 고장 형태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겠다고 이미 FME에서 정해놓고 그 FME에 대한 내용들이 관리계획서에 들어가 있고 그거대로 실행되는가를 확인해라. 그래서 일정에 따라서 리버스 공정 FME에 대한 심사는 그죠? 상호이용팀에 의해서 계획된 작업장, 이 계획된 작업장, 그죠? 계획된 작업장에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검토한 걸 가지고 공정 FME에 기술된 모든 고장 형태를 검토해라, 심사해라, 확인해라, 리뷰, 체크, 그죠? 이때 공정 FME와 체크리스트를 가지고 관리계획서를 가지고 확인해라. 그래서 가장 1단계, 거기에 예방관리와 검수관리 방법들이 존재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이 시행되고 있는가? 그러면 그 해당 일정에 보고자 하는 모든 고장 형태도 확인해봐라. 그죠? 만약에 이러한 부분에서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왜 이루어지지 않는지 조치 계획에 대한 걸 개발해라. 그죠? 그런 것들이 잘 실행되고 있다면, 그죠?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고장 형태를 찾아보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업데이트 시켜라. 이런 것들이 이제, 리버스 공정 FME의 전체적인 프로세스다. 이런 것들이 지속 개선 활동의 하나의 일환 모습. 그죠? 누군가가 우리 회사의 지속 개선 활동 어떻게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 분임 제한 활동도 있겠지만, 실적인 개선 활동은 이거다. 왜? 돈에 대한 얘기니까.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했던 공정FM에서 그다음 관리계획서에서 하고자 했던 그 내용들에 대한 겁니다. 이거보다 더 직면하는 것들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FM에는 살아있는 문서다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렇게 되려면 적어도 리버스 공정 FM에 대한 활동들을 전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작년에는 개념 정식으로 올해는 많은 양이지만 그래도 체크포인트 각각의 단계에서 꼭 체크포인트에 대한 걸 체크해서 우리 회사의 FMA가 조직문화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대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